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 코너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을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 오늘은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미국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사 미국 있는 상황인데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나토 정상들이 정상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을 발표한 겁니까? 그 핵심을 예. 알려드리면은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해가지고 특히 이란이라든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규탄을 하고, 그리고 나토는 변함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예. 우크라이나가 간절히 원했던 나토 가입과 관련해서는 불가역적으로 나토 가입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가입을 시켜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우크라이나를 달래주는 그런 수준에서 끝났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해서도 네. 지금 현재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굉장히 결정적인 조력자다 이렇게 겨냥하는 말들이 들어갔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북중러를 겨냥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네. 지지를 약속하는, 그리고 계속 다짐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네. 결국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겉으로 보면 국제관계 얘기거든요. 네. 겉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나토라는 북대서양 안보조약기구의 그 본류 역할에 충실한 그 회의처럼 보였지만 속내를 딱 까뒤집어 보면은 지금 현재 첫 번째 토론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이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트럼프의 복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나토에서는 트럼프가 복귀하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일기 때 나토를 향해서 야, 니들 분담금 제대로 안 올릴 거야 라는 식으로 돈 내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내가 다시 돌아가잖아, 나토 딱 기다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복귀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표시함과 동시에 어떻게든 궁지에 몰려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한마디로 말해서 바이든을 위한, 그리고 트럼프의 복귀를 철저하게 막아보려는 몸부림이었다. 아하. 예. 그렇게 해석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외신들도 윤 대통령의 참석 부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마 이제 우리 언론을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서 우리 나라 그 국제 네. 뉴스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윤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칭찬하는 거나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윤 대통령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탁 부각시켜 가지고 엄청나게 침소봉대하는 네. 그런 언론 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렇죠. 윤석열 들어서 그 공통점이고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국제관계에서 엄청나게 우리나라 국가 신인들을 올리고 각광을 받을 때는 그런 내용도 거의 없거든요. 보도 별로 많이 안 합니다. 예, 예. 오히려 국민들이 스스로 외신들을 찾아와가지고 예, 예. 외신에서 이거 보도됐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 정부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외신들 있잖아요. 네. 그 외신들이 일단 블룸버그 관련해가지고 아마 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은 네. 나토 비회원국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다. 블룸버그에서 예, 아주 이야. 좋죠. 예. 그러면서 그 기사를 딱 하고 들어가 보면은 네. 워싱턴 타임스에서도 일면에 윤 대통령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 참석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기사 나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뉴스위크지 역시도 윤 대통령이 3년 연속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 외신이라는 이름 뒤에 붙은 정확한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왜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이 외신에서는? 그 블룸버그 통신 들어가면 그 내용 다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바이든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바이든 때문에. 예, 바이든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야 돼요. 네. 지금 미국이 2년 넘게 관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쪽도 못 쓰고 있는 상황 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지금 바이든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에 왜 그렇게 무한정으로 쏟아붓고 있느냐.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대신해서
특히 나토는요. 무기 지원을 대놓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대놓고 한다고 네.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은 네. 이거 굉장히 눈치 보는 겁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무기 지원 대놓고 해봐.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지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이거는 3차 대전이야. 전쟁하자는 거죠. 전 나토, 세계 대전 그렇죠. 하자는 거잖아요. 확전이야 예.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 입장에서는 대놓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나토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방어용 무기. 네. 그리고 비살상 무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나토 입장에서는 대놓고 할 수 없는 거를 비나토 나토 회원국이 아닌 나라. 근데 누군가는 해줘야 돼요. 그 누군가 우리나라인 거고요? 블룸버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안에 그 내용 나옵니다. 예. 우크라이나의 포탄과 호환될 수 있는 105mm 포탄 340만 발을 그 재고를 가지고 있는 나라 어디?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신들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는 외신들이거든요. 네. 트럼프의 복귀를 굉장히 싫어하는 외신들입니다. 이 그 외신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바이든의 유리한 쪽으로 기사를 써내고 싶어 할 거고 그게 어떤 반향을 일으키길 간절히 원할 겁니다. 네. 나토 정상회의가 하필이면은 창설 75주년을 맞아서 워싱턴 DC에서 열렸어요. 지금 워싱턴 정가는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로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든 덮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바이든이 이번 정상회의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라는 거를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성과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다? 젤렌스키도 왔어요. 젤렌스키하고 예. 윤석열 만났어요. 만났어요. 무슨 얘기죠? 자, 인사해. 아. 너네한테 직접적으로 무기 지원해 줄 쪽이야. 얘가 줄 거야, 이렇게. 예. 게다가 마침 명분도 너무 좋아요. 북한하고 러시아가 밀착해가지고 보십시오. 북한이 대놓고 러시아에 무기 지원하잖아요. 그러니 한국 정부가 마침 그 북러 밀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우리가 살상 무기 지원 계획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예. 우리 측에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러니 어머 한국 정부가 그런 얘기도 했네. 명분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 한국이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어요 라는 식의 분위기를 형성을 했고 거기에 우리 대통령이 너무나 기분 좋게 그 속내는 모른 채 끌려 들어가면서 저희가 우크라이나 지원기금 내년에 2배로 늘리겠습니다 라는 약속까지 해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들어보면 저는 좀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도 좀 있는데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 순방 결과를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네. 한국은 러시아와 대척점에 섰다. 이 나토 갔다 옴으로써 러시아하고 대척점에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그 많은 것들 네. 한국이 이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저는 사실 굉장히 두렵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나토 사무총장이 그 한국 대통령의 참석에 대해서 그 며칠 전에 나토 정상회의 며칠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라는 멘트를 했어요. 기자들한테. 예.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기 나토하고 한국은 상관이 없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한국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없죠. 우리가 뭐 그 전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은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게 되죠. 있게 이 됐습니다. 발언을 근거로. 있게 됐습니다. 예. 저는 이 후폭풍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이 정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습을 할 수 있을지 수습할 생각조차도 그러면 이건 하나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우리가 의도된 겁니까? 아니면 미국이나 다른 어떤 그 나토나 이쪽에 말려든 겁니까? 반반이요. 의도도 되고 말려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게 우리가 흔히 그 얘기하잖아요. 입에 발린 말, 네. 외교적 언사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잖아요. 외교수사.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말에 다 넘어가면 안 되고 속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네. 파악해서 국가적 이익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외교의 당연하죠. 기본 원칙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블룸버그 통신 기사를 보시면요. 그 안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 전문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은 한국의 국가적 이익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 아하.
그 선택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하나도 몰라서 그거 끌려 들어간 거야? 아니죠. 그건 아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윤 정부 들어서 이거 북한과 잘하면은 교전이 벌어질 수도 있어라고 우려하시는 그런 분도 꽤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윤 정부가 의도적으로 북한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왜 자극을 하냐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내부적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위해서? 외부적 갈등 유발. 이거는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이거 뭐 국내 정치, 국제 정치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에 있어서도 저는 그래서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좀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요. 자, 한번 일단 뭐 돌아오니까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럽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총선 얘기 네. 지난주까지 계속했는데 우리가 국민연합 극우 돌풍 얘기를 했었는데 반전의 결과가 났어요. 네. 자, 소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6월 30일 날 1차 투표에서는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33%를 넘게 받아가지고 네.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는 이제 국민연합이 1당이 되고 그리고 총리 그 대표가 총리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그런 나왔거든요.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도 여기서 했었는데. 했었는데 예. 중요한 건 프랑스에는 늘 공화국 전선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죠? 프랑스는 결선 투표가 있거든요. 결선 투표라 함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은 결선 투표로 가야 돼요. 아하. 12.5% 이상을 얻은 후보들은 다 결선 투표에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다시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오. 예. 1차 투표, 2차 투표, 그래 2차 투표가 있는 거군요. 자, 1차 투표에서는 공화국 전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후보한테 던져요. 그런데 결선 투표로 거의 대부분 가거든요.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정권을 극우한테 넘기는 건 제대로 주는 건 아니지. 아니지라는 공화국 전선이 형성이 된다는 그게 거예요. 공화국 전선이군요. 예,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형성이 네. 되고 정치권 내에서도 자 극우를 견제하기 위해서 범여권과 좌파 연합 쪽에서 후보 단일화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자, 1차 투표에서 577곳 가운데서 예? 76곳, 76석만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501곳에서 네. 결선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범여권과 좌파 연합이 400곳 넘는 곳에서 후보 단일해버렸군요. 단일화해버렸습니다. 엄마야. 자, 그러다 보니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1당이 누가 됐느냐? 좌파 연합이 된 거예요. 근데 과반은 아닙니다. 188석이고요. 네. 자, 2등, 늘 여론조사에서 3등을 했던 범여권이 네. 2등을 했어요. 2등. 예, 143석. 예. 그리고 1차 투표에서 1등을 했던 국민연합이 121석으로 3등 해버렸어요. 3등을 해버린 겁니다. 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국 전선 그리고 후보 단일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또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당을 보고 뽑기도 하지만 내가 지지하는 당인데 그 당의 내 지역구의 후보가 너무 듣보잡이고 정치적으로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을 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이 굉장히 과거에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다. 그러면 뽑을 수 있을까요? 못 뽑아요. 쉽지 않습니다. 못 뽑아요. 예. 국민연합 같은 극우 정당의 문제점이 뭐냐면 좋은 분이네. 그렇습니다. 인물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인물 개개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프랑스 시민들이 볼 때 이 사람 저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국민연합이 3위로 밀려났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다? 자, 공화국 전선이 형성돼서 극우는 막았어요.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어느 정당도 과반을 점하지 못했잖아요. 연립도 연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의회에서 지금 프랑스 의회가 3극 체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그래도 제일 많은 표를 얻은 좌파 연합에서 좌파연합? 저 네. 총리 주세요. 근데 이 좌파 연합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극우에 반대하고 마크롱에 반대하는 연합이 모였어요. 모여 있는 거지. 뭐가 지도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모르겠네요. 굴복하지 않은 프랑스 극좌쪽입니다. 네. 그다음 공산당 있어요. 네. 그리고 사회당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녹색당 있어요. 너무 달라요, 네 개 다. 너무 다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4개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은 의석수를 얻은 굴복하지 않은 프랑스 극자의 대표가 저기 총리 자리는 저를 주셔야죠 하는데 예. 너무 웃긴 게 이 좌파연합 내에서도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극자는 아니지. 극자는 아니지. 예. 이러면은 우리 좌파연합 죽도 밥도 안 돼. 아, 이러면서 나가네. 내부에서 예. 야, 후보 다시 뽑아보자라고 얘기하고 아. 있고 굴복하지 않은 프랑스의 멜랑숑 대표는 무슨 얘기야. 우리가 네. 일당인데 내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크롱은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극우도 안 되지만 극좌도 안 돼.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크롱이 바로 총선 끝나자마자 나토 정상회의 날아갔거든요. 네. 거기서 완전 존재감 없이 있다가 바로 날아와가지고 첫 번째로 발표한 게 뭐였냐. 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극자 극우한테 정권 넘길 겁니까? 그러면서 좌파연합 내에 분열을 책동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도 사회당, 아하. 녹색당은 니들은 말 통하는 애들이잖아. 자, 그리고 우파 쪽에서 공화당한테 자, 요 세 당과 우리 법여권이 합치면은 300석. 우리가 연립정부 구성해가지고 중도 정치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던졌네요, 카드를. 던졌는데 먹힐 수 있나 근데 모르겠네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 유권자들은 정권을 심판했어요. 그렇죠. 좌파 쪽이나 극우 쪽으로 간 거는 그 정권 중도가 안 맞다고 봤기 때문에 한 거 당연합니다. 아닙니까? 마크롱을 심판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마크롱이 역시 마크롱은 뒤통수 배신의 정치의 또 머리 이름자다. 써가지고 요 좌파 몇 당 끌어내서 그리고 우파 연립 이쪽으로 빼고. 와가지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좌파 우파를 모아가지고 결국 핵심은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되겠다는 거죠. 당연한 중도가 겁니다. 되겠다는 거잖아요. 중도 우리가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극좌도 그렇고 극우도 그렇고 네. 사실은 여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당도 그렇고 녹색당도 그렇고 마크롱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마크롱 정책과 정반대에 서 있는 공약들을 내걸었던 정당이에요. 마크롱 손을 잡는다? 이 정당들 이번 총선만 하고 말 겁니까? 앞으로 그렇죠. 계속 정치할 건데 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프랑스 쉽지 국민들이.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대연정 되진 않을 것이다 보십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뭐 예를 들면은 네. 그러면 나머지 공화당, 사회당, 녹색당에서 조건이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럼 총리 우리한테 총리 줘요. 달라. 네. 자, 총리 우리한테 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크롱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들을 뒤집어 엎는 정책들을 다 이쪽에서 추진할 때 마크롱이 받아줄 수 있을 것이냐. 그거 저는 마크롱 약속할 수 없다라고 못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더 큰 문제. 자, 대연정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정당들이 탁 잡았어요. 정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나머지가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정책들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마크롱이요. 네. 사실은 왜 제왕적 대통령이 되냐면은 프랑스는 헌법 제49조 3항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대통령이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켜야 돼라고 발동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뭐 긴급 명령 같은 거네요. 당연합니다. 예. 마크롱이 지금까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적 반발에 부딪힌 법안들을 다 통과시켰단 네네. 말이죠. 의회에서는 더 이상 마크롱의 이런 정책 추진, 그러니까 독단적인 추진에 제동을 걸 상황이 생겼다라는 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마크롱과 손을 잡는다라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프랑스의 정치적 혼란은 더 계속될 거고.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직인 아탈 총리가 계속해서 총리 자리에 할 수 있다. 할 수도 그렇죠. 있다. 그런 그냥 상황이요. 없으니까. 그렇죠.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참 프랑스 상황이 쉽지가 않은데 영국 얘기를 좀 해보면 영국도 지난 4일 날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노동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14년 만에 정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650석 중에서 이야. 노동당이 412석이에요. 예. 그런데 뭐 총선 치러지기 전부터 이거는 14년 만에 정권 교체는 예정된 될 일이다. 것이다. 다만 노동당이 어느 정도의 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요것만 이제 관심사였는데요. 412석 과반을 훌쩍 넘겼잖아요. 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저는 노동당이 스스로 만든 브렉시트의 무덤에 스스로 빠진 거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자, 2015년에 총선을 앞두고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총리가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해서 공약 중에 하나를 탁 던지게 브렉시트였어요. 브렉시트. 자, 여러분이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의 과반을 넘겨주시면 브렉시트와 관련해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이겠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본인 스스로도
반대파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붙였어요. 그러면서도 내심 설마 국민 투표를 붙여도 브렉시트가 안 되겠지. 과반이 넘진 않을 우리 거야라고. 국민들이 영국 국민들이 그거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과반을 몰아주는 건 네. 주요했습니다. 그 성공했어요. 성공한 총선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 브렉시트죠.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경제가 꼬꾸라들거든요. 박살났어요. 박살났습니다. 예, 예. 거기다 코로나19 팬데믹 덮쳤죠.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유럽 전체가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보수당은 정권 심판을 받은 겁니다. 1834년 창당 이래 190만의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아하. 121석. 그래요. 예, 근데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이군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은 보수당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그럼 노동당을 왜 선택을 했느냐? 그것도 궁금해요. 노동당이 네.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자, 노동당의 색깔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노동당이 좀 진보적 정당 아닌가요? 진보 색깔이 강한 게 네, 맞죠. 원래는? 원래는 그랬죠. 그런데 2019년에 지금 총리가 된 키어 스타머 대표가 들어서면서 노동당의 색깔에 약간 진보 색깔이 흐려집니다. 아, 중도로 가는 거예요, 약간은? 그래서 이번에 사실 원래 내가 보수당 지지자였는데 내가 더 이상 보수당 못 뽑겠어. 근데 예전에 보수당 지지자, 골수 지지자들은 노동당이 집권하면 그런 느낌 있잖아. 네. 나라 망할 것 같아요. 좋아, 안 돼, 노동당.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있었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런데 키어 스타머 대표가 딱 들어서면서 아하. 아니에요, 여러분 겁먹지 말아요. 아하. 저희는 그 예전의 노동당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표를 주셔도 저희가 갑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바꾸진 않을 것이다. 예. 많이. 그러니까 이게 보수당 지지자들, 골수 지지자들의 근거 없는 그 두려움을 불식시킬 만큼 아하. 희석시켰다라는 아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살짝 중도의 색깔이 많이 가미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게 주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앞서는 정권을 잡은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 사실은 그러면 노동당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냐 그걸 네. 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사실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보수당보다는 노동당이 진입할 것이다라고 믿는 구석이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각 구성이에요. 내각. 예. 일단 25명의 장관들 중에서 네. 11명이 여성입니다. 아, 좋다. 그리고 유일하게 한 명의 장관이 사립학교 출신이에요. 아하, 그건 뭐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굉장히 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영국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계급 사회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이 원래 만들었던 상원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민들의 하원이 있는 거고, 물론 하원의 힘이 훨씬 셉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족 사회인데, 이 사립학교가 전체 학생의 수에서 한 6, 7%밖에 안 돼요. 사립학교 학생들은. 네. 그럼 거의 대부분 공립학교란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영국은 공공의료가 굉장히 잘 된 나라예요. 그런데 보수당 정부 기간 동안 공공의료 예산을 엄청나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의료 체계가 거의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 장관들을 쫙 구성을 하는데 일단 첫 그 여성 신임 재무장관이 탄생을 했어요.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영국에서는 재무장관은 늘 남성이었는데 남성이었는데. 여성이 들어왔죠. 그리고 비백인 장관의 비율도 높습니다. 아하. 그리고 사립학교 출신 딱 한 명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영국은 주요 요직을 이 7%밖에 되지 않는 사립학교 출신들이 거의 했었는데. 70% 독점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아니 왜 그 소수가 그 주요 요직들을 다 차지하고 있느냐. 아하. 왜? 그들은 노동자의 삶을 모른다. 예. 이게 불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딱 한 명만 빼고 나머지가 다 그런 흑수저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관부터 시작해서 흑수저 출신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노동당의 정책과는 상당히 다를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이다.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런 거를 영국 국민들이 보고 노동당에 많은 표를 준 게 아닌가. 또 거기에 맞게 내각도 네. 구성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예. 사실은 영국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엄청나게 두각을 나타냈어요. 네. 원래 나토는 프랑스, 독일 중심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유럽 의회 선거에서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극우가 약진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에 비해서 리더십이 없어요.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국제 관계에 있어서 존재감 없습니다. 네. 자, 앙겔라 메르켈이 거의 유럽의 대통령처럼 10몇 년간을 탁 유럽을 잡고 있다가 은퇴를 했어요. 네. 그 자리를 딱 노린 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마크롱이었죠. 예. 국내 지지율은 낮지만 내가 외교적 분쟁 중재자로서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프랑스가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나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목소리 계속 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크롱이 이제 3년 남았는데도 레임덕에 빠졌단 말이에요. 벌써? 이제 네. 국정 동력이 뭐할 수가 떨어졌어요. 없어요. 이번 예, 총선 떨어졌어요. 보면, 네. 그게 뭐 국제 관계에서도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나토 정상회의에서 찌그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어느 누가 마크롱 대통령하고 약속을 하냐고. 예, 뭐할수 있는 게 하나도 뭐, 프랑스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뭘할 없는데. 겁니까? 마크롱이 뭘 담보해 뭘 줄 수 할 수 있는데요. 있는데. 예. 예. 근데 그 자리를 이제 신임 스타머 총리가 탁 나타나가지고 영국 총리가 아, 저희는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 할 거고요. 네. 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권 바뀌었는데 이 정권이 꽤 힘을 가진 정권이고, 그리고 뭐 그렇게 걱정하고 우리와 생각이 다른 총리 아니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마크롱은 사그라들고 가고 스타머 총리는 새로운 빵하고 총리가 다시. 등장한다. 유럽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